세모지 도서관 오디오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도서는 킬리만자로의 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럼 책장을 펼치겠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카라가치의 기차역이 보였고 그는 배낭을 맨 채 서 있었으며 어둠을 가르는 심플론 오리엔트 특급 열차의 헤드라이트가 보였고 그때 그는 후퇴후 트라키아를 떠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나중에 쓰려고 아껴두었던 이야기 중 하나였다. 아침 식사 때 창밖을 내다보며 불가리아 산맥에 쌓인 눈을 보았을 때 난센의 비서가 노인에게 저게 눈이냐고 묻자 노인이 그것을 쳐다보며 아니 저건 눈이 아니오 눈이 오기엔 너무 일러 라고 말하던 것. 그리고 그 비서가 다른 여자들에게 거봐 아니잖아 눈이 아니래 우리가 착각한 거야 라고 모두가 말하던 것. 하지만 그것은 틀림없는 눈이었고 그가 인구 교환을 추진했을 때 그는 그들을 그 눈 속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해 겨울 그들이 죽을 때까지 터덜터덜 걸었던 곳도 바로 그 눈 속이었다. 그의 가우어탈의 크리스마스 주간 내내 내렸던 것도 눈이었다. 방의 절반을 차지하는 커다란 사각형 도자기 난로가 있던 나무꾼의 집에서 살았을 때, 그리고 너도밤나무 잎으로 채운 매트리스에서 잤을 때, 눈밭에 피투성이가 된 발을 이끌고 탈영병이 찾아왔던 그때 말이다. 그는 경찰이 바로 뒤에 있다고 했고 그들은 그에게 털약말을 주고 헌병들을 붙잡아 말을 걸며 발자국이 눈에 덮일 때까지 시간을 끌어주었다. 크리스마스 날 슈룬츠에서는 눈이 너무 눈부셔서 바인슈투베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교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볼 때 눈이 아플 정도였다. 그들이 썰매가 지나가 매끄럽고 소변으로 누렇게 얼룩진 가파른 소나무 언덕이 있는 강가를 따라 어깨에 무거운 스키를 짊어지고 걸어 올라갔던 곳이 거기였고 마들레너 하우스 위빙하를 타고 내려오던 곳도 거기였다. 눈은 케이크 위에 설탕 장식처럼 매끄러웠고 가루처럼 가벼웠으며 그는 새처럼 강화할 때 속도가 만들어내던 그 소리 없는 질주를 기억했다. 그때 그들은 눈보라 속 마들레너 하우스에 일주일 동안 갇혀 등불 아래 연기 속에서 카드놀이를 했고 렌트씨가 돈을 잃을수록 판도는 계속 커졌다.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스키 학교 돈과 그해 시즌 수익 그리고 자신의 자본금까지 전부. 그는 긴 콜을 가진 렌트씨가 카드를 집어들고 보지 않고 콜이라고 말하며 패를 까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때는 항상 도박이 있었다. 눈이 안 올 때도 도박을 했고 눈이 너무 많이 올 때도 도박을 했다. 그는 평생 도박을 하며 보낸 모든 시간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에 대해 단 한 줄도 쓰지 않았고 오스트리아 장교들의 휴가 열차를 폭격하려 전선을 넘어 날아가 흩어져 도망치는 그들에게 기관총을 난사했던 바커가 등장하는 평원 너머로 산맥이 보이던 그 춥고 눈부신 크리스마스 날에 대해서도 쓰지 않았다. 그는 나중에 바커가 식당으로 들어와 그 일에 대해 떠들어대기 시작하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분위기가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그러자 누군가가 이 피에 굶주린 살인마 새끼라고 말하던 것도. 나중에 그가 함께 스키를 탔던 이들은 그때 그들이 죽였던 그 오스트리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아니,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해 내내 그와 함께 스키를 탔던 한스는 카이저 예거 출신이었고 그들이 제재소 위 작은 계곡으로 토끼 사냥을 함께 나갔을 때 그들은 파수비오에서의 전투와 페르티카라 및 아살론의 공격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에 대해 단 한 단어도 쓰지 않았다. 몬테 코로나나 세테 코무니, 아르시에로에 대해서도. 그는 포어 아를베르크와 아를베르크에서 몇 번의 겨울을 보냈던가. 4번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는 선물을 사러 블루덴츠로 걸어 들어갔을 때 여우를 팔러 온 남자를 기억했고 좋은 키르슈의 체리씨 맛을, 단단하게 얼어붙은 눈 위에 가루눈을 미끄러지듯 빠르게 질주하던 것을, 가파른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구간을 일직선으로 내달리며 이랴 호 롤리가 말했다 하고 노래 부르던 것을, 그런 다음 과수원을 3번 턴하며 지나 도랑을 건너 여관 뒤에 얼어붙은 좁은 길로 빠져나오던 것을 기억했다. 바인딩을 툭 쳐서 풀고 스키를 발에서 차내어 여관의 나무 벽에 기대어 놓으면 창문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고 연기 자욱하고 햇와인 냄새가 나는 따뜻한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있었다. 우리 팔이 어디에 머물렀었지?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의 곁 캔버스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그가 물었다. 크리용, 당신도 알잖아. 내가 왜 알지? 우리가 늘 머물던 곳이니까. 아니, 늘은 아니었어. 거기랑 생제르맹의 파비용 앙리카트르. 당신이 거기 좋아한다고 했잖아. 사랑은 똥덤이야, 해리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위에 올라가 우는 수탈기지. 당신이 떠나야만 한다면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남겨두고 가는 모든 걸 꼭 그렇게 다 죽여버려야만 해. 내 말은 꼭 모든 걸 앗아가야 속이 시원하냐고. 당신의 말과 당신의 아내를 죽이고 당신의 안장과 갑옷을 불태워야만 하느냐고. 그래, 그가 말했다. 당신의 그 빌어먹을 돈이 내 갑옷이었어. 내 거미자 내 갑옷. 그러지 마. 알았어. 그만하지. 당신에게 상처 주고 싶진 않아. 이제 와선 좀 늦었네. 그럼 좋아. 계속 상처 주지 뭐. 그게 더 재밌으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하는 것 중 유일하게 정말 좋아했던 일은 이제 할 수가 없으니 말이야.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야. 당신은 많은 걸 좋아했고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건 내가 다 해줬어. 아, 제발 그 잘난 척 좀 그만할 수 없어? 그는 그녀를 보았고 그녀가 우는 것을 보았다. 들어봐. 그가 말했다.
당신은 이게 재밌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남을 죽이려 드는 거겠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땐 괜찮았어. 이러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지금 난 미치광이가 되어서 당신한테 할 수 있는 한 가장 잔인하게 굴고 있군. 여보, 내 말은 신경 쓰지 마. 당신을 사랑해 정말이야.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당신만큼 다른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 그는 자신의 밥줄이었던 익숙한 거짓말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당신 참 다정하네. 이 쌍년아. 그가 말했다. 이 돈 많은 쌍년아. 이건 시야. 난 지금 시로 가득 차 있어. 썩은 문구와 시, 썩어 빠진 시. 그만해. 해리, 왜 지금 악마로 변하려는 거야? 난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아. 남자가 말했다. 뒤에 뭔가를 남겨두는 건 질색이야. 어느덧 저녁이 되었다. 잠들었다 깨어보니 해는 언덕 뒤로 넘어갔고 평원 전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며 작은 동물들이 야영지 가까이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다.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가 꼬리를 휙휙 흔드는 녀석들이 이제 덤불에서 꽤 멀리 떨어져 나오는 모습을 그는 지켜보았다. 새들은 더 이상 땅에서 기다리지 않았다. 모두 나무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수가 훨씬 많아졌다. 그의 개인 시종이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사모님은 사냥 가셨습니다. 소년이 말했다. 나리,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없다. 그녀는 고깃거리를 구하러 갔고 그가 짐승들 구경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기에 그가 볼 수 있는 평원의 이 작은 구역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꽤 멀리까지 갔다. 그녀는 항상 사려 깊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녀가 아는 것이나 읽은 것 또는 들어본 적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말이다. 그가 그녀에게 갔을 때 그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는 건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다. 당신이 하는 말에 아무런 진심이 없다는 걸, 단지 습관적으로 그리고 편안해지기 위해 말할 뿐이라는 걸 여자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그가 더 이상 진심을 말하지 않게 된 후로 그의 거짓말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보다 여자들에게 더 성공적으로 통했다.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말할 진실이 없었다는 편이 맞을 것이다.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았고 그것은 끝났으며 그런 다음 그는 그저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돈, 예전과 같은 최고의 장소들, 그리고 몇몇 새로운 장소들과 함께 그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었다. 생각을 멈추면 모든 게 경이로웠다. 당신은 내면이 단단하게 갖춰져 있어서 대다수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무너지지 않았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과거의 일, 글쓰기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태도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들, 아주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 글을 쓰겠다고 다짐했다. 당신은 진정 그들 부류가 아니라 그들의 국가에 파견된 스파이일 뿐이며 언젠가 그곳을 떠나 그 세계에 대해 글을 쓸 것이고 마침내 자기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 제대로 아는 누군가에 의해 한 번쯤은 쓰일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글을 쓰지 않는 나날들, 안락함, 자신이 경멸하던 바로 그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 그의 능력을 둔화시키고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켰기에 결국 그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일하지 않을 때 훨씬 편안해했다. 아프리카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시절에 가장 행복했던 곳이었기에 그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그들은 최소한의 안락함만 갖추고 이 사파리 여행을 왔다. 고난은 없었지만 호화로움도 없었고 그는 그런 식으로 다시 훈련에 돌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투사가 몸속의 지방을 태워 없애기 위해 산에 들어가 훈련하듯 그도 어떤 식으로든 영혼에 낀 기름기를 빼낼 수 있을 거라 여겼다. 그녀는 이 여행을 마음에 들어 했다. 그녀는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흥미로운 것, 풍경이 바뀌는 것, 새로운 사람들이 있고 매사가 즐거운 곳이라면 무엇이든 좋아했다. 그리고 그도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돌아오는 듯한 환상을 느꼈다. 이제 만약 이것이 끝이라면, 그리고 그도 끝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허리가 부러져 자기 자신을 물어뜯는 뱀처럼 돌변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이 여자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다른 여자였을 것이다. 만약 거짓으로 살아왔다면 죽을 때도 그 거짓에 맞춰 죽으려 노력해야 했다. 언덕 너머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총을 아주 잘 쏘았다. 이 훌륭하고 돈 많은 쌍년, 이 친절한 관리인이자 그의 재능을 파괴한 자여.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신의 재능을 파괴한 건 그 자신이었다. 자신을 잘 돌봐주었다는 이유로 왜 이 여자를 탓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재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과 자신이 믿었던 것들에 대한 배신으로 지각에 나를 무디게 할 정도로 술을 퍼마심으로써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속물근성으로, 오만과 편견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재능을 파괴했다. 이게 뭐란 말인가? 오래된 책들의 목록인가? 어쨌든 그의 재능이란 무엇이었던가? 재능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는 그것을 사용하는 대신 그것을 팔아넘겼다. 그가 이룩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문제였다. 그리고 그는 펜이나 연필 대신 다른 무언가로 생계를 유지하기로 선택했다. 이상한 일이기도 했다. 그렇지 않은가?
그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질 때마다 그 여자는 항상 이전 여자보다 돈이 더 많아야 했다니. 하지만 그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 지금 이 여자에게 하듯 그저 거짓말만 하고 있을 때 가장 돈이 많고 세상의 모든 돈을 가졌으며 남편과 아이들도 있었고 애인들도 거느렸으나 그들에게 불만을 느꼈던, 그리고 그를 작가로서, 남자로서, 동반자로서, 자랑스러운 소유물로서 깊이 사랑하는 이 여자에게 그가 그녀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때 오히려 그가 진정 사랑했을 때보다 그녀의 돈에 상응하는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니 말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하는 일에 맞춰 타고나는 모양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든 그곳에 당신의 재능이 있는 것이다. 그는 평생 이런저런 형태로 활력을 팔아왔고 감정이 너무 깊이 얽히지 않을 때 돈값 이상의 훨씬 더 나은 가치를 제공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결코 쓰지 못할 것이다. 아니, 쓸 가치가 충분함에도 쓰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녀가 공터를 가로질러 야영지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승마용 바지를 입고 소총을 들고 있었다. 2명의 시종이 톰슨 가재를 매달고 그녀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여전히 아름다운 여자라고 그는 생각했고 몸매도 매력적이었다. 침대에서도 굉장한 재능과 감상력을 가졌으며 미인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녀의 얼굴을 좋아했다.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었고 승마와 사냥을 즐겼으며 물론 술은 너무 많이 마셨다. 그녀가 비교적 젊었을 때 남편이 죽었고 한동안 그녀는 자신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녀가 곁에 있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다 자란 두 아이들과 마구간의 말들, 책, 그리고 술병에 헌신했다. 그녀는 저녁 식사 전에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책을 읽으며 스카치 소다를 마셨다. 저녁 식사 때쯤이면 꽤 취해 있었고 저녁 식사 중에 와인 한 병을 비우고 나면 대개 잠들 수 있을 만큼 취해 있었다. 그건 애인들을 만나기 전의 일이었다. 애인들을 만난 후에는 잠들기 위해 굳이 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다. 하지만 애인들은 그녀를 지루하게 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지루하게 한 적 없는 남자와 결혼 생활을 했었고 이 사람들은 그녀를 너무나 지루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두 아이 중 하나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고 그 일이 끝난 후 그녀는 애인들도 원치 않게 되었으며 술도 마취제가 되지 못하자 새로운 삶을 만들어야만 했다. 갑자기 그녀는 혼자 남겨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존경할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기를 원했다. 시작은 아주 단순했다. 그녀는 그가 쓴 글을 좋아했고 그가 사는 방식을 항상 부러워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확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그를 손에 넣은 과정과 마침내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된 방식은 모두 그녀가 새로운 삶을 구축하고 그는 자신의 낡은 삶에 남은 편집된 부분을 팔아치운 일련의 규칙적인 과정의 일부였다. 그는 그것을 안정감과 맞바꾸었고 부인할 수 없는 안락함과 맞바꾸었으며 또 무엇과 바꾸었던가 그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주었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독하게 괜찮은 여자이기도 했다. 그는 누구 못지않게 그녀와 침대에 드는 것을 좋아했다. 오히려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았는데 그녀가 더 부자였고 아주 유쾌하고 남을 인정해 줄 줄 알았으며 결코 소란을 피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다시 세운 이 삶이 기한을 다해가고 있었다. 2주일 전 고개를 들고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허공을 탐색하고 첫 번째 소음에 귀를 활짝 열어둔 차의 덤불 속으로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서 있는 워터벅 무리의 사진을 찍으려고 앞으로 나아가다 가시에 무릎이 긁혔을 때 그가 요오드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사진을 찍기도 전에 녀석들은 도망가 버렸다. 이제 그녀가 다가왔다. 그는 그녀를 보기 위해 야전 침대에서 고개를 돌렸다. 안녕, 그가 말했다. 수컷 토미를 한 마리 잡았어.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좋은 국물을 내줄 거야. 클림을 섞어서 감자도 좀 으깨라고 할게. 기분은 좀 어때? 훨씬 좋아. 다행이네. 당신이 그럴 것 같았어. 내가 나갈 땐 자고 있었잖아. 잘 잤어. 멀리까지 갔어? 아니, 그냥 언덕 뒤쪽으로만. 토미를 꽤 명중시켰지. 당신 총 기가 막히게 잘 쏘잖아. 사냥이 너무 좋아. 난 아프리카를 사랑해. 정말이야. 당신만 괜찮다면 내 평생 최고의 즐거움일 거야. 당신과 함께 사냥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난 이 나라가 좋아졌어. 여보, 당신 몸이 좀 나아진 걸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당신이 그렇게 아파할 땐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 다시는 나한테 아까처럼 말하지 않을 거지? 약속해 줄래? 안 해. 그가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 날 망가뜨리지 않아도 되잖아. 안 그래? 난 그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원하는 걸 같이 하고 싶어하는 중년 여자일 뿐이야. 난 이미 2~3번이나 무너져 내린 적이 있어. 날 또다시 무너뜨리고 싶진 않겠지. 그렇지? 침대에서라면 몇 번이고 망가뜨려주고 싶군. 그가 말했다. 그래, 그건 좋은 파괴지. 우린 그렇게 무너지도록 만들어졌으니까. 내일은 비행기가 올 거야. 당신이 어떻게 알아?
확신해, 꼭 올 거야. 시종들이 나무도 다 준비해뒀고 연기를 피울 풀도 준비했어. 오늘 밑에 내려가서 다시 확인해봤지. 착륙할 공간도 충분하고 양쪽 끝에 연기를 피울 준비도 다 됐어. 내일 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데? 올 거라고 확신해? 이미 예정일을 넘겼잖아. 그럼 마을에 가서 당신 다리를 고치고 난 다음 멋진 파괴의 시간을 갖자고. 그 끔찍하게 말로 상처 주는 거 말고. 우리 한잔할까? 해도 졌는데. 당신 마셔도 될까? 난 한잔할 거야. 그럼 같이 마시자. 몰로 레티두이 위스키 소다. 그녀가 불렀다. 모기 방지용 장화 신는 게 좋을 텐데.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목욕하고 나서 날이 어두워지는 동안 그들은 술을 마셨고 어둠이 내리기 직전 더 이상 총을 쏠 빛이 남지 않았을 때 하이에나 한 마리가 언덕을 돌아 공터를 가로질러 갔다. 저 개자식은 매일 밤 저기를 지나가는군. 남자가 말했다. 이 주일 내내 매일 밤마다 소리를 내는 게 저놈이잖아. 난 신경 안 쓰여. 비록 끔찍한 동물이긴 해도. 한 자세로 누워있는 불편함을 제외하면 이젠 아무런 고통도 없이 함께 술을 마시며 시종들이 불을 피우고 그 그림자가 텐트 위로 일렁이는 것을 보며 그는 즐거운 굴복의 삶 속에서 체념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주 잘해주었다. 오후에 그는 잔인하고 불공평했다. 그녀는 좋은 여자였고 정말 훌륭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가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불쑥 다가왔다. 물이나 바람의 몰아침이 아니라 갑작스럽고 악취를 풍기는 공허함으로 다가왔으며 기이한 것은 그 공허함의 가장자리를 따라 하이에나가 가볍게 미끄러지듯 지나갔다는 것이다. 왜 그래 해리? 그녀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말했다. 당신 반대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몰로가 붕대는 갈았어? 응. 지금은 붕산수만 쓰고 있어. 기분은 좀 어때? 좀 아찔하네. 나 목욕하러 들어갈게. 그녀가 말했다. 금방 나올게. 같이 밥 먹고 나서 침대를 안으로 들이자. 그러니 다투는 걸 멈추길 잘했다고 그는 속으로 말했다. 그는 이 여자와는 별로 다툰 적이 없었다. 반면에 그가 사랑했던 여자들과는 너무 많이 다툰 나머지 그 다툼의 부식작용으로 결국에는 항상 그들이 함께 가졌던 것을 죽여버리고 말았다. 그는 너무 많이 사랑했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으며 그로 인해 모든 것을 달아빠지게 만들었다.